자, 지금부터는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트럼프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이걸 뭐 노익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로 이제 80인데 네. 107분간을 쉬지 않고 연설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연설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특히나 제가 좀 이제 걱정되는 게 오늘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겼는데 네네. 근데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것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관세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뭐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더 강하게 대응할 거라는 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이거 만약에 이란 전쟁이 벌어진다면 지금 저희가 기사를 좀 보니까 23년 만에 가장 많은 병력과 그리고 장비가 지금 중동 이란 인근에 지금 배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란 전쟁이 나면은 뭐 코스피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는 견딜 수 있는 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지면 유가가 급등하는 그러겠죠. 요소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유를 다 모두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다 보니까 예. 일단 유가 상승에 가장 이제 직격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이제 커지면 결국은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올라가죠.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네. 이게 다시 또 강하게 잠잠해도 지금 1,400원 그렇죠. 예. 1,400원대 이상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이슈도 있는데 예. 우리가 대부분의 수입해오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 지역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오거든요. 예. 근데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중동 쪽에서 수입해오는 에너지 관련 부분의 수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요 이란 바로 앞바다지 않습니까? 요 D라고 영어가 이니셜 되어 있는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저기를 지나서 카타르나 뭐 저쪽 쿠웨이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석유를 우리가 수송을 해와야 되는데 저기가 봉쇄될 가능성도 있고 당장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유조선을 띄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부담이죠. 맞죠. 예, 좀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다. 참 이게 일주일 안에는 뭔가 좀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걱정이 돼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만약에 좀 단기에 끝나면 예를 들어 협상을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협상을 중요하죠. 이번에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이란이 협상의 의지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핵 포기와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예. 혹시라도 만약에 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 때처럼 짧게 끝나면 이건 시장에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런가요? 끝나서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란이라는 지금 공습을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지금 미국이 공습을 한다면 목적이 뭐 하메네이를 끌어내는 예, 거잖아요. 정권 교체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엔 뭐 어떤 식으로 되지는 몰라도 친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결국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특히 우리가 원래 예전에 팔라비 왕조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또 많이 수입을 했어요. 어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메네이가 나오면서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친미 정권으로 바뀌면 우리는 또 이제 에너지 수입할 수 있는 활로가 조금 더 다변화가 되죠. 그렇죠. 이란으로부터도 이제 석유를 수입할 수 그렇죠.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우리가 협상력도 혹시라도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좀 이제 시장에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라크에 침공할 때 네. 그때처럼 좀 길어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굉장히 큰 심각한 리스크가 큽니다. 예.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오늘도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던 요즘 코스피는 계속 올라갑니다. 뭐 맞습니다. 미국에서 방탄조입니다. 예, 나스닥이 뭐 떨어지든 뭐 하든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올라간 게 작년에 2025년 6월 23일에 3,0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네. 그러니까 탈환을 했고 그리고 나서 넉 달 있다가 4,010포인트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10월 28일 네. 그리고 5,000포인트 돌파한 게 올해 1월 27일이니까 석 달 뒤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3개월이 걸렸는데
근데 이번에 5천에서 6천 가는 건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맞아요. 이 코스피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 규모가 커지는 네. 만큼 이 천 단위의 숫자는 확실하게 이제 이게 퍼센테이지율로 따지면 예. 조금씩 더 가깝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좀 관성이 또 많이 작용을 하고 또 특히 최근에 많은 매매 중에 CTA 매매법이라고 해서 CTA 펀드라고 해서 추세 추종 매매가 있거든요. 일단은 상승을 하면 네. 일단은 무조건 매수. 그건 뭐 프로그램 매수 같은 예, 그런 그냥 기계적으로. 아. 그냥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그 추세를 AI가 따라가는 뭐 연산해 갖고 이거는 추세니까 그냥 따라가 그렇게 그냥 되는 따라가는 거군요. 겁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지금 글로벌적인 좀 트렌드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례적으로 너무 좀 많이 가파르긴 합니다. 그거는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요 구간별로 그러니까 2천에서 2천대에서 3천 갈 때나 3천에서 4천 갈 때나 4천에서 5천 갈 때 이럴 때 그 주요 매수 주체라고 할까요? 맞죠. 그게 계속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네네.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처음 우리가 이제 3천을 예. 돌파했을 때의 주요 수급을 보면 네. 저 때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초반에 이제 3천을 탈환했던 예. 시점. 그때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시장을 올렸습니다. 저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정권이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제 투표가 있었고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을 뭐 흔히 말하는 좋게 평가해서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권이 교체되는 거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정책 초기에는 네. 그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3천까지는 외국인 주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이제 올렸고. 예, 그때는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4천부터는 이제 그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올렸어요. 쌍끌이군요. 예, 그때는 쌍끌이었습니다. 이때는 주요 이슈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 드라이브 관련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핵심적인 건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가파르게 뛰어 올라왔던 시기가 또 딱 저 시기거든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산업의 체질이 좋아지는 거를 보고 들어온 건 외국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천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5천으로 넘어가는 이게 시점. 작년 10월 28일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네. 거고 5천은 예, 이때부터 지금 현재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는 금융 투자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4천에서 5천까지 올릴 때는 핵심이 금융 투자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예, 외국인은 그때부터는 계속 팝니다. 지금 저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10조 원 넘는 규모를 저 기간 동안 4천에서 5천까지 올라가는 구간 동안 외국인들은 10조 원 넘는 규모를 계속 매도를 했고 13조 원을 팔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물량을 금융 투자, 기간 내에서도 금융 투자가 이 부분을 다 흡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6천 역시도 동일합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주 강하게 지금 또 지금 이어지고 20조 있고. 원 정도 좀 그렇죠. 갔군요. 이어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어허. 그런데 저 정도로 많은 규모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물량을 또 동일하게 지금 금융 투자가 받아가면서 지금 강하게 물론 이 중간중간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가 붙긴 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매수의 주체는 기간 내에서도 금융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금융 투자라고 하는 데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주가를 갖다가 한 달 안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돈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주가를 올릴 때는 집중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똑같은 거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매수하는 거랑 금융 투자가 1조 매수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집중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들은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는 종목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금융 투자라는 거 명확성을 두고 전략적인 명확성이 거의 비슷해요. 왜요? 그 금융투자기관도 뭐 대신증권 무슨 뭐 삼성증권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액티브 펀드들, 그러니까 뭐 섹터 펀드나 개인별로 운용하는 이런 운용을 하는 매니저들은 사실 각자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기 계정, 증권사에 있는 돈을 운용하는 펀드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전략이 다양하진 않아요.
단순합니다.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간다는 그런 걸로 보면 보수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건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를 주력으로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돼서 ETF 매수까지 요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할 수 있는 프랍이 할 수 있는 거래는 이게 흔히 말하는 이건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거 미국에서 좀 유행했던 거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이제 처음 많이 사용해서 이제 팬데믹 당시에 한번 이제 유행을 했던 건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지금 프랍 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프랍 트레이더 어떤 그러니까 아까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마 스퀴즈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선물 보통 이제 선물은 똑같은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원래 내가 주식을 한 주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네. 내가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원래 그냥 현물로 사면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로 사면 흔히 말하는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는 뭐 10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으로도 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보를 다 잡아놓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주체가 원래 현물을 사면 한 주밖에 살 수 없지만 이게 선물로 사면 10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 자금의 작은 금액으로도 훨씬 더 집중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 선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주식 선물 쪽으로 계속 이제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이 외국인들은 주식 선물로는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반대편 선물은 반대편으로 이걸 매도를 받아줘야 한 주체가 있거든요. 있겠죠. 그 주체가 금융 투자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식 선물을 매수하면 주식 선물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의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이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걸 해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선물에서 주식 매도 포지션을 잡힌 게 손실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생각해서 들어간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현물을 해지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주식 선물을 흔히 말해서 10만 원을 사면 그 이 프랍 쪽에서는 이걸 흔히 말하는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을 10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외국인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선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4천 이후에는 그러니까 4천에서 5천 가고 5천에서 6천 갈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의 코스피를 상대로 지금 작전을 걸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말씀을 하면 작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좀 이게 이 금융 이 시장에서는 좀 널리 활용되긴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아니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나라의 주가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막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있다면 그럼 막아야죠. 근데 이제 이게 금융 투자의 선진성을 또 이게 제한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매매는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닌데 다만 이 외국인들도 그런 전략을 썼을 때 반대로 잘못됐을 때의 큰 피해는 있긴 해요. 그들도 만약 한 발만 잘못하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게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크게 지고 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많긴 하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주식 선물 가지고 어쨌든 주가를 띄어 올리고 그 띄어 올린 주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을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게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을 들어옵니다.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ETF도 많이 사거든요. 그 ETF 또 매수 물량은 또 금융 투자로 잡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콜라보가 되다 보니까 금융 투자가 막대한 지금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변동성을 엄청 키울 수 있는 요소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니까 우리 금융 투자는 그래도 아주 우리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저는 계속 제가 이제 이 펜 앤 마이크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게 5월 그러니까 정책적인 흔히 말하는 드라이브가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딱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 딱 전후로 예. 이때부터는 사실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좀 덜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해지했던 포지션을 또 다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의 선물이 다 청산이 되면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해지로 잡아놓은 매수 포지션을 그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금융 투자가 기준이 되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했는데 담보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갖고 있던 거를 이제 풀기 시작할 그렇죠. 거다. 이제 담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선물 포지션이 해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현물을 이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근데 이걸 이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곡소리가 날 수 있다. 어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 금융 투자의 수급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금융 투자가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시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나 또 금융 투자사의 어떤 움직임도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 자체의 가치 또 기업의 가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제 PBR이라고 하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이런 PBR을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가 이제 한 2 정도쯤까지 왔기 때문에 6,000포인트면 코스피 PBR이 2가 그러니까 2배가 됐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는 뜻이 돼가지고 이게 더 올라가긴 힘들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PBR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이 원래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1이 기준이죠. 그러면 그 정도보다 지금 벌써 2배나 올랐으니까 분명히 PBR 기준으로 보면 비싼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 주체가 PBR 같은 경우는 가치주를 평가할 때 우리가 PBR을 많이 보고요. 예. 성장주를 평가할 때는 PBR보다는 PER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망이라든지 AI 관련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에 방점을 둬야 되거든요. 예. 그럼 PER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PER로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 10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PER 기준으로 코스피는 밴드는 10에서 원래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럼 10이면 지금이 적정 주가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음 준비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팬데믹 그 급등 당시 원래 주가라는 건 적정 주가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예. 보면 언더슈팅, 오버슈팅이라 해서 원래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적정 주가보다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러면 팬데믹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라고 보면 한 13배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예, 13배, 예. 14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해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7,500까지는 그래도 적정 주가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 요건 좀 PBR은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코스피 시장이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내다볼 때 쓸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투자자들 매명 동향을 최근 한 달 걸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금융 투자가 그냥 압도적으로. 다 압도적으로 사고 있고 이제 개인도 이제 약간 좀 네. 추가해서 매수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예.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물론 처음에 들으시면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예.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왜 그러면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코스피 코스닥은 다 걸잖아요. 예. 하물며 최근 들어서 여당은 코스닥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잖아요. 지금 걸고 있죠. 근데 코스닥이 안 올라가잖아요. 어허. 생각보다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냐? 이 말이 지금은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적인 매매에 의한 수급에 의한 상승,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부분에 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런 큰 틀에 있는 그들이 이제 코스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정책적인 기대감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됐으면 벌써 그러면 코스닥은 1,500, 2,000을 갔었어야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또 하나 코스피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원래 코스피의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가 나쁘면은 그 어떤 나라든지 증시가 나빠지고 이게 커플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나빠도 올라가고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 좀 디커플링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동안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 좀 주춤하단 말입니다. 네. 이게 11월 중간 선거 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런 구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가 영향을 좀 받아야지 정상인 거 아닌가? 외국인들의 움직이나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과 원래 이제 좀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의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동조를 많이 하죠. 커플링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디커플링이 나오는데 크게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지금 프로그램 매매. 이걸로 인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게 에이전트 AI 쇼크라고 해가지고 AI가 발전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붕괴되고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이 망할 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AI가 이만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AI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 쪽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건 얘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강해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케이블 관련 기업들은 또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또 이제 이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AI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 투자라는 특징적인 또 섹터들이 또 우리가 또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또 시대적인 흐름으로도 또 우리는 또 괜찮은 또 흔히 말하는 좀 선택을 또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 금융투자 요 한 뭐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12조 원 정도 좀 산 금융투자 저기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한국에 있는 어떤 ETF 같은 데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자금으로 좀 투자해서 금융투자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한국인 돈이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이게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 드리기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꼬리표를 달지는 않으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뭐 외국인, 중국인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막 꼬리표를 하나씩 외국인들이 한국에다 그렇게 않으니까. 투자를 할 때 그렇죠. 돈이 막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어와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중국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죠. 보통 들어오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보통 주민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꼬리표를 딱 찍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자본은 다른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평균적으로 싱가폴 쪽으로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중국 자금이다라고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증권사 자체에 또 투자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자본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3대 주주나 뭐 이런 데가 중국 자본인 증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영향력이 아주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게 전혀 거짓말이야 음모론이야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돈이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만큼 먹었어.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댓글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을 하고 맞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이익을 내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이번에 어떻게 보면 AI 붐으로 인해서 반도체 팔아가지고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을 냈다, 뭐 몇백조 원씩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지금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수급적인 흐름만 보면 맞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를 해도 그 자금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그냥 시기적으로 내가 잠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파는 거지 나중에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 내 사람이면 우리나라한테 결국 투자하겠죠. 그렇게 뭐 계좌를 뺐지만 다시 넣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자금들은 우리나라 국채를 많이 투자를 해놓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파킹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 수요를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만큼 국채 수요가 많이 일어나냐 하면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확실하게 지금은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를 계속 이제 해외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어렵죠. 어쨌든 이재명이 운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운 좋은 거는 이재명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2님께서 코스피 6천인데 경기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그 얘기 지금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발 악재 관련 소식만 먼저 전해드리겠는데 강경화 이 주미 대사가요. 미국이 슈퍼 301조 조사,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USTR의 그 관련 공지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1조 슈퍼 301조에 대한 이 적용 위반 조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쿠팡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위반 사실에 대해서 네. 지금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떴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미국의 어쨌든 쿠팡 투자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그 의회에 계속 탄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자국 기업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예. 그럼 저게 이제 USTR 조사가 시작되면은 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요? 맞죠. 어. 네, 맞죠. 당연히 이제 너희가 우리 기업을 이 보복했어?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유럽이랑 지금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반독점이라고 해서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징벌적 과세를 매겼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차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건 미국은 또 거기에 맞게 또 관세를 또 매겼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이번에 우리나라에게도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이번에는 지금 미국 이제 이 보편적 관세 같은 경우는 대법원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안 나오지만 예. 그거 말고 그냥 선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탁탁 찍어서 관세는 지금 품목별로 하고 막 있지 찍거든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걸 본보기로 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품목별 관세를 다른 나라 특히 경쟁국들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에 대비해서 더 높은 관세를 또 추가적으로 매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어제 저희 패널마이크에서 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마이클 리덤이라고 하는 미국 그 루비오 국무장관의 핵심 참모, 뭐 루비오 장관이 이제 하원 의원 시절부터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이 마이클 리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23일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이 25일이니까 지금 벌써 2박 3일째 있는 건데 어제 손현보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좀 저는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데 미국이 그때 벤스 부통령도 분명히 네. 김민석 총리 만나가지고 쿠팡 문제하고 맞아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조현 외교장관 만나고 그런 건 다 했는데 갑자기 손현보 목사님 만난 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계속 될까요?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종교 탄압과 관련된 부분, 예,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랑 엮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 왜냐하면 뭐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대놓고 뭔가를 압박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 우리는 신호를 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너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신호들을 진짜 원래는 외교부 관계자들이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렇죠.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야, 저는 굉장히 심각상치 않은 지금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왜 이렇게 코스피가 6천까지 올라갔는데 경기가 이 모양이냐 그러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월급이 하나도 안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세청 관련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은 지금 4,214만 원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평균 연봉이라는 거는 뭐 연봉이 그렇죠. 뭐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100등까지 합친 거죠. 뭐 주 1등까지 네. 다 합쳐가지고 연봉을 갖다가 이제 인구로 나눈 거고요. 중위 연봉.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근로자들이 뭐 한 2천만 명쯤 된다고 치면 한 명부터 2천만 명까지 해서 딱 중간. 1,000만 네. 1,001번째 네. 1,000만 1명 네. 그 연봉이 얼마냐 했을 때는 3,16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연봉 차이가 거의 1,100만 원 정도쯤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딱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뭐 상위 1% 이상의 그 고소득자는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아하. 상대적으로 이제 못 버는 사람들은 많이 못 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초고소득자들이 이런 평균치를 많이 올린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봐도 우리 평균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나 그럼 나는 평균도 못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균 연봉 4,500이면은 월 한 350만 원 이상 맞죠. 받아야 그 정도 될걸요? 받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나는 실수령을 보니까 300만 원 안 되는데 그럼 나는 평균 이하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평균 이하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평균입니다. 평균 중위연봉 맞습니다. 3,165만 원이면은 저게 지금 딱 한 230만 원, 40만 원 정도쯤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많은 분들은 더 많이 버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쨌든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민 중심의 어쨌든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민의 삶은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부동산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주식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누가 더 이득을 보겠습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더더욱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입으로는 뭐 부의 뭐 재분배며 평등이며 외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훨씬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저주하는 전두환 대통령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뭐 그 중산층을 제일 두텁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사실 보수 정권 때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정말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이니까 서민이 많아야 되니까 예. 누구도 부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들이 서민을 위해 본인들이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를 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 정책적인 더 많아지는데요? 부자는 더 큰 부자.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기존에 게 있는 아니고.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어허.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국민들이 겉에 타이틀은 서민정당 이렇게 딱 달아놨으니까 거기에 좀 속아가지고 나의 이 어떤 이 가난함을 갖다 해소해줄 정당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게 만든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국민을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풍족하게 만들어줄 정당이 어떤 곳인지 지방선거 때 투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그 투표 때문에 여러분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농사 토지 그 얘기도 얘기하시는데 그건 잠시 후에 또 홍석준 의원님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문서진 경제평론가께서 얘기하시는 동안에 클로이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좌파들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꿰고 있었다면 그걸 알았으면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매도하고 국민의힘이 부자 정당이고 기업만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그런 보수는 그런 것만 챙긴다, 그런 어떤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안타까움만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하여튼 저희는 여러분을 계몽시키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발굴해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서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